오늘 첫 순서는 DJ 정부 시절에 대통령의 일정과 독대, 그리고 면담 시간을 모두 관장하면서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 분을 모셨습니다. 표현이 좀 안 좋네요. 네, 김한정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근데 문고리 권력이면 엄청난 권력 아닌가 이거요? 글쎄요, 저는 못 느껴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못 느꼈어요. 자, 부속실장 하면은 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설명. 부속실장도 비서관입니다. 비서실 안의 비서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문고리 맞습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을 네. 지키는 임무죠. 네. 예. 뿐만 아니라 대통령님의 일정, 또 공식 일정은 물론 의전비서관이 합니다. 그러나 네. 다른 비공식 일정. 예,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 그다음에 뭐 전화를 걸어달라, 또 어디 보고서가 왔을 때 또 급히 대통령 아젠다 부분들을 관리를 해드려야죠. 네.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24시간 거의 일거수일투족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 네. 그 몇 시에 퇴근하셨습니까? 대통령은 퇴근이 없을 거. 대통령님은 상대적으로 연로하셨으니까 공식 일정이 끝나시면은 간주로 드시는데 보통 저녁 만찬 행사들이 있죠. 네. 그죠? 예. 외국 기빈이 오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보통 9시, 10시, 그러고도 보고서 보시고 항상 12시쯤 주무시는 편이셨어요. 이번에 이명박 정부의 부속실장은 구속이 됐나요? 하여튼 뭐 검찰 조사를 받았나요? 예,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불행한 들었습니다. 네. 우리 김원장 실장은 저는 검찰 수사 아직 못 받으셨죠? 문고리를 잘못 잡은 겁니다. 문고리 잘못 잡았어요? 근데 얼마든지 네. 그 자리가 예. 뭔가 유혹이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자리. 그렇죠. 예, 대통령과 가까이 있고 네. 또 우리 사회가 아직도 권력지향적인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죠. 네. 또 정치권, 관료, 또 승진,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승진. 예, 인사. 그런 부분들에서 좀 대통령 집중의 이런 권력 구조, 네. 이런 우리 사회 시스템이 뭐 그런 불상사를 나는 거 아닌가. 꼭 부속실장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또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갖춰야 될 경계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제가 기억하기로 예. 제가 같이 있었는데 네. 기억하기로 절대 사람을 만나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해요. 개인적인 일정을 아예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너무하죠.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네, 우리 같이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거 해외 나갔을 때 얼굴 보고 얘기한 거고. 예. 국내에서는 거의 힘들던. 예, 조심했습니다. 조심했습니다. 특히 우리 전임 정권에서 불상사가 났죠. 네. 아주 이렇게 국민들한테 YS. 예, 불신을 주고 또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김 대통령 3년 반 정도를 제가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저도 좀 억울했죠. 좀 다른 데 승진도 시켜주고 보내주시면 좋은데. 폼되는 자리에 가고 싶었는데 여기는 이제 일만 하고 보자는. 돌이켜 보면은요. 대통령께서 그런 것도 고려하신 거 아닌가. 저로서는 그런 신임을 받았다는 부분은 감사할 일입니다. 저도 노력했고요. 언제든지 이 문고리 권력을 쓸 수 있었지만 쓰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좀 후회되는 거 없습니까? 좀 그때 좀 내가 힘을 좀 썼었어야 되는데 이런. 그렇지는 않죠. 네. 저 공직생활 무사히 마치고 나와서 네. 우선 처나 가족들한테 아내한테 뭐 떳떳하니까 다행이죠. 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면이 있었다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예. 저는 26살에 김대중 대통령 야당 시절이죠. 네. 비서로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고뇌하는 요즘 아픈 청춘이었습니다. 백수였죠. 네. 좀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발탁이 돼서 이른바 동교동 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경상도 출신입니다. 네. 그러네요? 다들 경상도 어디 출신이시죠?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죠. 함안. 마산을 이거 뉴스입니다. 사람들이 경상남도 함안 출신이 김대중 대통령 26살부터 비서에서 부속실장까지. 그렇죠. 청와대에서 또 모셨고 퇴임 이후에도 제가 또 퇴임 후 전직 대통령 동교동에서 계속 계셨죠. 예, 비서실장으로 모셨죠. 예. 꽤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관찰을 많이 했고 또
그렇죠. 그러네요. 김대중 DJ가 대통령, 그러고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 지역 이런 게 전혀 없었네요. 지역색 이런 게. 정치적으로 그런 뭐 참모를 쓰거나 할 때는 선호가 없었죠. 도리어 저는 김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런 호남 프레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열렬한 지도 있었고, 또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했던 지금 많이 퇴색됐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주의 많이 고민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은 의외로 경상도 출신 많습니다. 국민의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김준건 비서실장 대구분 아닙니까? 네. 예. 많죠. 예. 경상도를 의외로 많이 그렇습니다. 했다는 생각. 예. 그러니까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장점이야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는 거. 장점도 이야기. 그래요. 장점 알겠습니다. 장점. 제가 김 대통령 이제 역사 인물이 되셨죠. 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다시 회상을 하지만 그분이 남긴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 제가 해석하는 장점은 용서와 화해의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박해를 많이 받은 분입니다. 모욕도 많이 받았고 감옥도 가시고 사형은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집권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대중 집권하면 우리 다 죽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두환 대통령 누가 석방시켰습니까? 저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참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전두환 대통령 아주 싫어요. 독재 정권이라고 항의도 하고 네, 구속도 되고 그 때문에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우리가 전직 대통령 초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정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네.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은 단연히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김 대통령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오찬을 하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진심이 전달되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좀 화합이 가능했던 거 아닌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고난의 정치인이셨잖아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속으로도 진짜 전두환 대통령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랬죠. 모르겠습니다. 제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찬성할 수 없었죠. 네. 그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가 놓아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시고 나는데 그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친한 친구처럼 볼 수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인지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서 오래 앓으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그러면서 이호 여사님 손을 콕 붙잡고 정두환 대통령이 문병을 와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네. 자기 안타깝다고. 정말 언론인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볼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막 예를 들어서 보복 수사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간에 듣기에는 그 당시 YS 대선 자금 수사하고 홍인길 수석 구속되고 막 그런 일 있을 좀 때도 서운해하셨죠. DJ가 YS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제가 또 아주 구체적인 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밖에도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까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무척 재밌는데. 단점 이야기하죠. 단점 얘기합시다. 그거 듣고 싶으세요? 네, 단점. 인간인데 단점이 없으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단점을 이야기하는 좀 어설프고요. 김 대통령 좀 엄숙하신 분이잖아요. 딱딱하세요, 사실. 자세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비서들한테도 항상 단정한 자세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국민들한테는 권위적으로 보입니다. 엄숙하니까.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내면은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네. 사적인 자리에서는 농담도 잘하시고 또 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부터 확 스테레오타입화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김대중, 뭐 사상, 뭐 또 뭐 전력, 과격한 사람, 뭐 보복할 사람 네. 그런 이미지하고 겹쳐서 그런지. 근데 본인이 왜 그런가 노력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좀 단단한 이미지, 굳은 이미지는 역시 그분이 살아왔던 경력, 고초, 에서 나온 거 아닌가. 네. 특히 감시받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고, 가택 연금됐고, 누구든지 훔쳐보면서 흠집을 낼지 모른다라는 방어 심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딱딱하게.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들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뭐 장관 제가 이름을 말씀 안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마치고 난 뒤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면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진땀을 흘리면서 네. 김 실장, 내가 방금 대통령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보고 마치고 나오는데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 네. 뭐가 어떤 대목이 잘못됐는지 좀 걱정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분위기를 봐서 제가 대통령께 여쭤봤죠. 아까 그 장관님 보고 내용 중에 조금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아닌데? 왜 인사를 안 받은? 정반대였어요.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다가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을 발견한 거예요. 네. 정책적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네.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아, 이런 정책이 있었어? 거기에 꽂히신 거죠, 요새 말로. 네. 그러니까 대충 건성으로 가 해놓고 보고서를 쳐다보고 계셨는데 이 장관은 네. 한마디로 찍혔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드렸어요, 장관께. 그러니까 장관이 이제 안심이 된 거죠. 네. 만일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장관은 이제 가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부하 직원을 족쳤을 겁니다. 그리고 예? 혼자 고민하고 위축될 거고. 네, 위축되고. 좋은 정책인데 제대로 도대체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서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물며 국민과의 소통은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제가 장관이면 이럴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기분 나쁘십니까? 왜 제 인사 안 받으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너무 건방진가?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게 있잖아요.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데 네. 상대방이 대통령이 엄숙하고 근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거리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요즘 조금 비약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네. 요새 막 대통령이 듣기로는 좀 언짢으실 거예요. 뭐 나보고 불통, 소통 뭐 아닌데 나 다 보고 있는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이나 또 정치적으로 조금 견해를 다리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 뭔가 도대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지 않는가? 또 독불장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비서로 있었던 저도 청와대 막상 들어가서 비서관으로 모시게 되니까 어려워졌어요. 네. 말도 함부로 못 드리겠고 그런 상황을 느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푸셔야 된다. 네. 이런 생각. 힘을 좀 이게 빼고 좀 예. 운동도 좀 하시고 예. 마음도 하고 웃고 예, 좀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뭐 상황이 장관님들이- 엄중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웃기가 좀 그렇겠죠. 그런데 며칠 전 저 신문에 보니까 마트에 가서 장 보러 가셨대요. 네. 그때 웃는 모습을 네, 봤는데 참 좋았어요. 예쁘- 예. 예.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네. 제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뭐 도발 하니 안 하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을 자극해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겠습니다. 국민들 안심시켜야 됩니다. 세계를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게 지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특히 며칠 전 통일장관께서 상황이 엄중하고 긴장 속에서 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취임사에서 6.15 14 공동성명 개성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 소위 보수 정부에서 그런 통일부 장관 뭐 하는 사람이냐 들고 나올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다행스럽다. 네. 그러나 지금 긴장은 늦출 수는 없다. 네.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그럼 김대중 대통령 과연 어떻게 이걸 타결했을까요? 지금의 현 이 남북 관계의 이 대치 상황.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부터 남북관계 잘 푸신 거 아닙니다. 98년에 취임하시자마자
북한은 취임사를 문제 삼고 나섰어요. 네. 햇볕 정책, 북한을 불로 쬐어가지고 옷을 벗게 하겠다? 이거 우리 체제 무너뜨리겠다는 소리 아니냐라고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국민들이. 또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불만도 좋지만 다 좋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는 길은 우수한 자갈밭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엄청난 밀고 당기기 협상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어깨잡이 예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즉 응사를 해가지고 응사가 아닙니다. 네. 사실상 우리가 전면 발표를 한 거죠. 저쪽에서 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대로 받고 말로 퍼부어가지고 그때 북한군 병사가 한 30여 명 죽고 전파가 돼서 도주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햇볕 정책을 마치 무슨 안보를 빗장을 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3원칙 첫 번째 북한의 무력 도발 불용 용납하지 않는다. 네. 대신 두 번째 대신에 우리도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흡수하겠다는 이런 거 안 하겠다. 네. 그래서 셋째, 그래서 서로 믿고 상호 교류, 대화, 협력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서로 안심할 때 통일하자. 이게 햇볕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독일 분단 42년, 서독도 교류를 시작한 것은 69년 빌리 브란트 수상 총리 집권 이후에 오스트폴리틱스 20년 걸렸습니다. 그 20년 동안에 또 실제로 교류 과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공산 독재는 무너졌고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넘었어요. 동독 주민들이 선택한 통일이었습니다. 네. 여행 자유와 예. 발언 즉시 그리고 무너지죠. 선거를 통해서 바로 합치자라는 것들 결의를 동독 주민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분단 사태, 이런 지금 21세기 2013년의 세계에서 대포와 탱크, 미사일이 오가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나라 선진국에 있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어디 무슨 나라 아프리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데. 네, 비하해서 좀 네. 미안하지만 네. 몇 안 되는 나라. 네. 몇 안 되는 나라. 정말 이런 부분은 네. 우리가 한번 되살펴봐야 될 문제다. 네. 이번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와준 게 DJ 정부다. 퍼주기를 했다. 근데 말 표현이 퍼주기 하니까 인도적 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은데 퍼주기 하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인데도 단어 자체가 느낌이 네. 확 달라버리는데. 질문 잘해 주셨어요. 예. 그 햇볕 정책에 대한 3대 공격 그겁니다. 북한한테 끌려다녔지 않았냐? 네. 퍼주기했지 않았냐? 그죠? 네. 그다음 세 번째로 그러고도 뭐 북한은 하나도 안 변하지 않았냐?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만큼 골치 아프고 어렵고 피곤한 존재입니다. 이 온 세계가 다 아는 일입니다. 당사자는 우리는 더 하죠. 네. 지금 국민들 얼마나 기가 막히죠. 그런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계는 어렵습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골치가 아픕니다. 잘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러나 오해는 풀어야 됩니다. 잘못 인식은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끌려당겼다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끌려당겼다. 북한은 협상장에 나오면 큰 소리 칩니다. 협상장 밖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아, 북한은 협상장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왜 큰 소리 치느냐? 체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네. 북한은 아시다시피 철저한 통제사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통제사회의 자기의 약점을 과장된 은사와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방어합니다. 네. 택도 없는 자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실무 준비를 할 때 지시를 하셨어요. 하나 딱 지침을. 제가 기억나는 제일 중요한 지침이 북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이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절대 자극하지 마라. 자존심을 건들지 마라. 건들지 마라. 네.
그걸 분명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협상은 그래, 협상장 밖에서 이루어지는군요. 예. 협상장 안에서는 예. 막 큰 소리 치고 그렇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막 전전협정 위반하고 뭐 폐기한다, 불가침 조약 폐기한다 할 때 예. 우리 예. 김한정 부속실장께서는 웃으셨겠습니다. 저는 웃지는 않았습니다. 웃지는 않고 별 그렇게 웃으면 전쟁 날 사고가 납니다. 전쟁 날 건 똑같은 아니다. 겁니다. 예. 약을 올리면은 사고가 납니다. 아, 북한이 물론 지금 핵 개발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 이런 갑작스런 이 무력 시위, 무력 도발에 대한 협박은 단순한 음포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약 올리고 무시하고 자기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도리어 밖에서 조장한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무언가를 저지르고 나올 겁니다. 언론도 절대 약 올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체제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면전. 전쟁 날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서는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우리는 최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쟁 나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일부의 그 감정적으로 격화된 이런 국민 정서 충분히 이해되지요. 저도 화가 나는데요. 그렇지만 정치를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평정심, 냉철한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는 비교적 잘하고 계신다. 네. 박근혜 정부에게 이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조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그건 좀 그 전에 좀 저도 네, 그거네. 예. 이제 끌려다닌다. 네, 끌려다닌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은 네. 사실상 우리가 요구할 게 더 많아요. 네.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개성공단 또 서해안에서 이런 서로의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 방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실제로 내줘야 하는 거는 북한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빗장을 자꾸 열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자기들 자꾸 막으면서 나중에 네, 그렇죠. 자기들은 뭘 네. 경제 지원이라든지 양보를 해야 되죠. 실제로 얻어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얻어냈습니다. 네. 근데 왜 끌려다녔다고 이야기합니까? 결과를 봐야죠. 그 과정을 봐야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지금 그런 끌려다닌다는 그런 자기 암시 내지는 그런 강박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상대할 때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그걸 반드시 좀 조언드리고 중요하다. 끌려다니지 않았다.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았고 양보를 우리가 더 얻을 게 많았다. 아니 끌려다니는 모습을 취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것이 왜 끌려다니는 겁니까? 또 실제로 끌려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두 번째로 퍼주기 했다.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근데 퍼준다? 퍼준다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데 지원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만 한 거 아닙니다. 김현상 정부였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 상당히 중요한 저는 업적으로 봅니다. 네네. 구소련과 또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그때 20억 달러를 차관으로 퍼줬지 않습니까? 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거는 상당 부분 국민의 정부 지원한 부분은 금강산이나 또 현대의 사업권을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비료, 식량 등 인도주의적 지원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교류 협력 지원이 본격화된 5, 6년 동안에 62조 원을 동독에 지원했습니다. 1년에 거의 한 3조 7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되는 막대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과도하다 적다라는 거는 네. 도리어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문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변했지 않냐. 네.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그럼 지원을 변했어야 될 우리가 거. 많이 한 건 그러니까 많이도 안 했지만 뭐 했으면 그래도 무슨 표가 나야 될 거 아니냐. 네. 실제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네. 저는 신협력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가 진행 중이다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예. 변화가 진행되다가 진행되던 게 중단되었기 중단된다. 때문에 왜? 이거를 예. 빨리 연결해서 그렇죠. 다시 변화를 복원을 해야 계속 됩니다. 유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류길재 새 통일장관께서 6.15와 14선언을 준수하겠다고 한 표현은 잘한 거다. 상당히 중요한 북한에 대한 메시지고
또 정책 기조에서도 제대로 잡았다. 이 점은 칭찬을 주고 싶다. 네. 자, 신햇볕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야 된다. 예. 이게 지금 나의 멘토 김대중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오늘 또 그런데 바로 뒤에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또 그렇죠. 나오셔서 예. 좀 시간을 좀 길게 예. 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그래도 30분이 됐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